솔직하게 그대로 긁으면 되니까 쉽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쉽다고 해서 그냥 긁어댄다고 해서 수필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수필은 뭐냐? 간절함. 내가 쓰고 싶은 수필은 내가 내 친구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어떤 영화를 봤다든지 또는 어떤 친척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든지 하여튼 어떠한 내가 들었거나 보거나 피부로 느꼈거나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 간절해야 돼. 간절. 그런 거 소재, 수필의 소재 자체가 우선 자기가 간절해야 돼. 자기가 간절할수록 감동이 돼.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특별성. 이왕이면 특별한 얘기. 맨날 이거 모였다 하면 우리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 부동산 얘기. 어디다가 땅을 사니까 뭐 10배가 뛰었다. 어디다가 재개발에 투자를 했더니 쫄딱 망했다. 증권 요새 뭐가 올라간다 내간다. 남자들은 모이면 이러면 부동산 얘기, 땅 얘기죠. 부동산 얘기를 부동산 해갖고 수필을 쓰면 제목만 봐도 전부 다 넘어가요. 그렇죠? 이런 뻔한 얘기, 뻔한 사건, 이건 종이가 아깝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이 특별한 특별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다 해서 사람을 죽이고 무슨 자살을 하고 뭐 이런 특별한 것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체험이란 것은 직접 체험이든 간접 체험이든 흔한 뻔한 것이 아니다. 뻔한 얘기다 아니다. 또 우리 남성들은 모였다 하면 이러면 이제 부동산 얘기, 뭐 술 먹는 얘기, 군대 얘기, 뭐 이런 얘기만 나오죠. 그건 수필감이 안 돼. 너무 흔하고 뻔하죠. 또 우리 여성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해요? 뭐 옷자랑 얘기, 뭐 화장품 얘기, 뭐 하여튼 요란해요. 근데 무슨 아모레니 오모레니 무슨 화장품 가지고 제목 화장품 이란 제목으로 수필을 쓴다면 제목만 보고도 쓰레기통 던져버려요. 그건 수필이 되지 않죠. 그런 뻔한 거기 때문에 뻔한 거. 여기서 말하는 특별성이라는 것은 직접 체험이든 간접 체험이든 뻔하지 않은 거. 뻔하지 않은 거는 바로 뭐예요? 뻔하지 않은 게 뭐야? 특별한 거예요. 이 특별한 게 뭐냐? 바로 자기 개성. 개성적인 것만. 개성적인 거. 우리가 이제 옛날하고 사랑, 첫사랑이란 제목으로 수필을 쓰면 전부 다 혹시나 이 첫사랑은 어떤 첫사랑이고 어떤 첫 키스인가 궁금하죠. 또 호기심이 생겨요. 그렇죠? 네. 이런 특별성. 첫사랑 하면 쓰는 사람도 간절해요.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또는 여고 시절에 또 누구를 좋아했는데 그 첫사랑을 회고하면 간절해지죠. 지금 그 논팽이는 어디서 무엇을 할까? 간절해지죠. 거기서 보고 싶고. 그렇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 얘기 있으면 간절해져요? 아니죠. 첫사랑 하면 간절해져요? 아니, 간절해져요. 그렇죠? 이런 간절한 얘기를 써라. 세 번째는 특별한, 제가 책을 통해서 감동하든 영화를 보고 감동하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보든 하여튼 특별한 요 세 가지가 이 수필의 승리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필은 뭐냐? 첫째, 쉽다. 쉬운데 뭐가 쉬우냐?
솔직하다. 솔직하게 긁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간절한 것이면 더 좋다. 간절할수록 더 큰 감동이 돼요. 세 번째, 특별성. 특별한 체험, 어떤 특별한 소재가 될수록 호기심이 되고, 또, 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게 돼요. 자, 그러면 3교시 세 번째 수필의 생리. 자, 요 수필이라는 놈은, 요런 놈이구나 하는 걸 느꼈죠? 수필은 쉽고, 누구나 쓸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함부로 긁어대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워드를 쳐대는 것이 아니고, 이 수필 나름대로의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생리를 세 가지 파악을 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러이러한 세 가지가 수필인데, 과연 한국의 대표적인 수필가 누가 있느냐? 왜 이런 사람들의 수필집이 지금도 읽혀지고, 지금도 왕창 나가느냐? 자, 그렇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수필가에는 누가 있냐? 자, 피천덕의 피천덕 수필집 있죠. 이어령의 흙속의 저바람 속에, 이규태의 한국과 한국인, 김태길, 김남조, 이것도 하나 빠르네. 김형석.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 수필계를, 한국 수필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수필과는 다른 한국만의 수필을 잘 보여준 수필들이. 자, 하나씩 잠깐 할 얘기가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나 가장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천덕 하면 피천덕의 수필집. 피천덕 선생이 우리나라 한국 수필계의 대부예요, 대부. 그래서 이제 이 피천덕의 나무라는 게 대표적이죠. 또 인연. 자, 이런 거 수필을 짤막해요. 수필을 해봐야 분량이 A4 용지로 한 2장, 1장 반, 약 글자 수로선 3,000자 안팎의 수필이에요. 짤막해. 이 짤막한 내용에 어떻게 하면은 이마에 쫙 면도날로 이마를 쫙 걸어서 피를 내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느냐. 그 짧은 분량 속에서. 그게 수필이에요. 피천덕의 피천덕 이 할아버지의 수필을 보면 아주 잔잔해요. 폭풍을 치고 요란 법석을 떠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호수같이, 초수지같이 잔잔한 그래요. 나무는 태어나서 이 나무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요. 점점 더 숲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줘요. 땡볕을 가려서 이 사람들에게 서늘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요. 또 나중에 나무가 다 크면 너무 왕창 크면 뭐냐? 사람들은 또 자기한테 산소를 공급하고 그늘을 만들어준 나무를 인정사정 없이 베어버려요. 정톱을 따르르 이런 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래도 나무는 헤헤 웃으면서 또 인간들에게 헌신해요. 뭘로 헌신하냐? 크게 큰 나무를 자르면 밑둥이죠. 넓은 밑둥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군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또 그 나무 잘라낸 밑둥에 또 앉아서 부채질도 하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하죠. 이 나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에게 헌신만 해요. 그렇다고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나무의 생리. 또 인연. 피천득 씨가 자기가 어떤 소녀를 만나게 돼서 그 소녀와 평생을, 소녀가 이제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녀서 또 고등학교 다니기까지의 인연, 또 대학교에 졸업해갖고 결혼해서의 인연, 또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의 인연, 그런 그 잔잔한 인연을 짤막한 분량 속에 보여줬어요. 잔잔한 호수 같죠. 이 피천도 수필집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근데 이어령 선생의 수필 2대 교수를 했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랬어요. 88 올림픽의 제일 첫 장면이 뭐가 나와요? 이벤트가 뭐가 나와요? 그 넓은 그 운동장에 딱 전 세계 관중들, 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 관중들은 이야, 첫 장면이 뭐가 나올까 하고 궁금했는데, 굴렁쇠 동그란 굴렁쇠를 한 소년이 이 운동장을, 이게 운동장이라면 저서 여기까지 쫙 가로질러서 굴렁쇠를 쫙 굴르고 운동장 한 바퀴 돌아요. 이야, 뭘 생각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은 요란한 팝송이 나오든가 이 원더걸스가 춤을 추든가 촉촉촉 말춤 싸이춤을 춘다든가 이런 걸 기대했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된 소년이 굴렁쇠를 들고 따라락 그거 그냥 한 바퀴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걸로 끝났어요. 첫 장면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명장면이에요. 굴렁쇠는 원흥이죠. 우주를 뜻해요. 또 소년은 앞으로 희망과 이 한국과 세계와 이 우주를 앞으로 끌어갈, 또 등에 지고 지고 갈 앞날이 희망에 찬 소년이 우주를 또르륵 구르고 한 바퀴 구는 거예요. 아주 철학적이죠. 그런 것은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구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아주 토종 한국적인 내용들이죠. 한국과 한국인. 자, 두 분의 이규태 선생님은 이제 조선일보에 연재를 했죠.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했어요. 수필보다 더 짧아요. 일반 수필의 3분의 1. A4 용지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분량 속에 면도나가 착착 이마에 핏방울을 쫙쫙 내는 명언 또는 철학들이 있어요. 근데 이어령 선생이나 이규태 선생이나 내용은 토종, 한국과 한국인, 한국 문화, 한국 전통, 한국 냄새, 그렇죠? 된장찌개 냄새, 또 김치 냄새, 순수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긁었어요.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은 이것을 이제 이 동화같이 또 할아버지 무릎팍에 손자들을 올려놓고 얘기를 해주듯이 아주 부드럽게 또 재미있게 썼어요. 근데 이규태 선생님은 수필 겸 절반은 칼럼 겸 해갖고 좀 날카로워요.
다 좀, 토시 하나 빼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정확하게 썼어요. 또 김태길, 숭실대에 계시던 김태길 교수님, 숙명여자대학교에 계시던 김남조 교수님, 또는 연세대학교 계시던 김형석 교수님, 이런 분들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80년대를 전후하면서 이런 명수필들을 했어요. 여러분도 내가 수필가가 되겠다 하면 최소한도 이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필가들의 이 책을 읽어봐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내가 명수필, 유명한 수필가가 돼야지 하고는 안 되죠. 이런 대표적인 수필가들의 그 냄새, 그 땀 냄새는 뭔가 그걸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교보에 가도 되고 뭐 대형서도 많죠. 종로서도에 가도 되고 또는 뭐 예스24 뭐 요새 전자책도 싸게 막 나오죠. 예, 어찌됐든 이런 책을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의 성경이에요. 수필의 성경. 자, 그러면 이런 책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죄송합니다. 어제 밤을 새했더니 조금 목이 조금 잠겼어요. 죄송합니다. 자, 문학은 바로 뭐냐? 철학이다. 문학은 바로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문사철. 우리 옛날 선비들은 정말 우리 조선시대뿐이 아니고 과거의 우리 선비들이다. 흔히 말하는 선비다 하면 전부 다 이 문사철에 고루 갇혔어야 돼. 그래야 선비가 돼. 문학, 사상, 철학. 잘못 썼네요. 문사철. 문사철은 뭐냐? 문화, 역사, 철학. 문화, 역사, 철학. 이 세 가지가 겸비가 되고 세 가지가 다 깊이가 있어야만 선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겨우 요 문화 하나 가지고 자기가 왕인 양 떠들죠. 또 역사 하나만 가지고도 또 요란 모습이 보수냐, 똥냄새 나는 보수파냐, 또는 뭐 진보냐, 어린애 냄새 나는 진보냐, 보수냐, 진보냐, 아주 기성세대, 신세대, 아주 대결이죠.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갖고 우리나라 지금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요란 법석하죠. 구세대와 신세대, 보수파와 진보파 하고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교재 하나 갖고도 시끄러워요. 그렇죠. 이 무슨 문학이나 철학은 놔두고라도 자기들이 전공하는 역사 하나만 가지고도 그 대한민국은 정통 국가냐 아니냐 참 시끄럽죠. 이게 선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태계, 이율곡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선비, 진정한 선비. 문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죠. 아주 고차원이에요. 지금 현대 지금 깨놓고 얘기하면 전국의 대학교 교수들 가운데 저도 뭐 분필가루 마셨지만 지금도 마실 수 있어요. 과연 전국의 대학 교수들 가운데 이런 선비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손가락으로 해야 될 정도. 99%가 선비가 아니에요. 남의 논문과는 짜릿해서 또 지 대학원생 제자 논문을 내 거다 해갖고 그 엉터리들이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죠. 자, 그래서 문학은 바로
철학이다. 어떤 철학이냐? 문사철을 조금이라도 2cm라도 우리가 있어야 돼. 그런 깊이가 있어야 수필을 써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자문과 고통 속에서 문학이 시작된다.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why, 왜 살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짠,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할 것이냐. 또는 쫙 벤치 쌍 타고 가다가 먼저 무덤 속으로 가서 처박힐 거냐. 자전거로 누건 갈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고문과 고통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문사철은 1cm 깊이가 있어요. 자, 이러한 명수필들은 우주와 자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고뇌 덩어리다. 이거 잘못 나왔네. 자, 뜨거운 고뇌 덩어리다.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고뇌 덩어리. 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일단은 태어났으니까